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가면의 고백입니다. 이 작품은 1949년에 발간된 자전적 소설로 미시마 유키오가 성장기 동안 겪은 성 정체성의 혼란과 내면의 갈등을 가면이라는 상징을 통해 고백하는 작품입니다. 자세한 작품 세계에 들어가기 앞서 미시마 유키오는 어떤 일생을 보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미시마 유키오는 1925년 1월 14일 도쿄에서 태어나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주로 할머니 손에서 자라 외부 활동보다는 고전 문학, 연극, 미학에 몰두하며 자랐습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에는 잠시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10달 만에 그만두고 문학에 전념했습니다. 1949년 자전적 소설 가면의 고백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으며 데뷔했고 이후 금각사, 우국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1955년부터는 병약한 체질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보디빌딩을 도전하기도 했죠. 1967년에는 자위대에 입대해 우익단체를 조직하며 정치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자위대에게 천황 중심의 국가회복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지만 조롱을 받고 끝내 총감실에서 할복 자살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극적인 생애를 마친 미시마 유키오. 지금부터 미시마 유키오와 그의 작품 속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대표작으로는 가면의 고백 외에도 금각사, 풍요의 바다 4부작 등이 있습니다. 금각사는 실제 금각사 방화 사건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파괴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종교적 상징성과 심미적 깊이를 지닌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풍요의 바다는 미시마의 마지막 대하소설로 환생과 운명을 주제로 한 4부작입니다. 마지막 4부는 인간 존재의 허물을 다루는 천인 5세로 이 4부를 탈고한 직후 미시마 유키오는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는 그의 유수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문학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의 문학 특징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미와 죽음의 이중성입니다. 그는 살아서 타락하기보다는 죽음을 통해 완전한 아름다움을 남기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금각사에서 주인공이 금각사의 현실적 훼손을 견디지 못하고 방화하는 장면에서 잘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둘째, 자기 혐오와 자아 분열입니다. 그는 사회적 자아와 진짜 자아 사이의 괴리, 내면의 갈등과 혐오를 작품 속에 녹여내고자 합니다. 가면의 고백의 주인공은 동성에게 끌리면서도 이성에게 끌리는 척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쓰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전통과 현대입니다. 여기서 전통은 일본, 현대는 서구를 의미하는데요. 그는 사무라이 정신이나 무사도 같은 일본 전통과 서구 문명의 충돌을 정신적, 미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정치성입니다. 생애 후반에는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천황 중심의 국가를 이상으로 삼으며 천황 숭배, 보수주의 등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제 미시마 유키오가 어떤 작가인지, 그의 대표작과 문학적 특징엔 무엇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대표작 가면의 고백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줄거리에 앞서 먼저 주요 등장인물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인공 나입니다. 작가 자신을 반영한 인물로 병약하고 예민한 성격을 지녔으며 점차 동성애적 성향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의 기대 속에서 정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년들 혹은 근육질의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주인공이 성적으로 끌리면서도 동시에 주인공이 동경하는 남성성의 상징입니다. 셋째, 소노코입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며 주인공은 그녀와 정상적인 연애를 시도하지만 결국 진심을 느끼지 못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인물 간의 관계보다는 주인공 내면의 갈등과 자아의 균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으로 작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나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감수성이 예민한 내면적 성격으로 자라납니다.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다르게 고전 회화, 종교화, 비극적 이미지에 강하게 끌리는 소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피에 젖은 순교자나 고문당하는 남성의 이미지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며 자신이 이성보다 남성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었기에 그는 스스로를 혐오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부정하고 정상적인 이성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죠. 그 시도의 일환으로 소노코라는 여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지만 그녀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청년처럼 행동하지만 내면에서는 남성에 대한 욕망과 그로 인한 자기 혐오, 그리고 사회적 위선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그는 정상이라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진짜 자신이 아닌 가면을 쓴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노코와의 연애도 실패로 끝나고 그는 끝내 자신의 욕망을 외면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주인공이 겪은 내적 갈등과 감정을 확실히 느껴보고자 주인공의 동성애적 욕망과 가면의 상징이 동시에 두드러지는 부분을 제가 직접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과 소설 속 정서에 더욱 깊이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한 젊은 사내에게 내 눈길이 가 닿았다. 22~23살의 거칠기 짝이 없지만 거무스레한 빛으로 정리된 얼굴의 젊은이였다. 그는 반나이 모습으로 땀에 젖어 엷은 쥐색을 띠는 빛바랜 하라마키를 배에 고쳐매고 있었다. 쉴 새 없이 친구의 이야기에 참견하고 같이 웃어가며 그는 일부러 그러는 듯이 느릿느릿 하라마키를 배에 감아나갔다. 벗은 가슴은 충실하고 탄탄한 근육으로 불룩거리고 깊고 입체적인 근육이 만들어내는 움푹 패인 도랑이 가슴 한가운데에서부터 배 쪽으로 흘러나갔다. 옆구리에는 붉은 밧줄과도 같이 이어진 살집이 양쪽에서 바짝 조여들면서 엉켜 있었다. 부드럽고 뜨거운 질량감 있는 몸을 그는 더럽고 빛바랜 하라마키로 팽팽하게 당겨가면서 단단히 감고 있었다. 햇빛에 그을린 어깨는 기름을 칠한 듯이 번뜩이고 있었다. 겨드랑이의 움푹 팬 곳에서는 충충한 검은 덤불이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다. 그것을 본 순간, 그 중에서도 탄탄한 팔뚝에 새겨진 목단 문신을 본 순간 나는 정욕에 휩싸였다. 내 눈은 열렬하게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그러나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육체에 가서 꽂혔다. 그는 태양 아래서 웃고 있었다. 몸을 젖힐 때면 볼록 튀어나온 목줄기가 보였다. 심상치 않은 두근거림이 내 가슴의 밑바닥을 스치고 달렸다. 나는 이제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소노코라는 존재를 잊어버렸다.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여름이 한창인 거리에 저렇게 벗어붙인 모습 그대로 뛰어나가 야쿠자들과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 날카로운 비수가 저 하라마키를 뚫고 그의 몸통에 꽂히는 것, 저 더러운 하라마키가 피범벅으로 아름답게 칠해지는 것, 그리고 피투성인 시신이 들것에 실려 다시 이곳으로 오는 것. 이제 5분 남았네요. 소노코의 높고 애절한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나는 퍼뜩 놀라서 그제서야 소노코 쪽을 새삼스럽게 돌아보았다.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잔혹한 힘에 의해 두 쪽으로 쩍 갈라졌다. 번개가 떨어져 생나무가 쪼개지듯이 내가 지금까지 온 영혼을 기울여 쌓아왔던 건축물이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나라는 존재가 뭔가 일종의 무시무시한 부재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을 본 것 같았다. 눈을 감고 나는 아주 짧은 순간에 내 가면으로 다시 돌아와 얼어붙을 듯한 의무관념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어떠셨나요? 주인공의 내면이 여러분께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가면의 고백과 현대 일본의 동성애 문학을 연결해 성 정체성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대에서 70년대의 일본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해 침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동성애는 문학 안에서도 은유적으로만 표현되었고 공개적인 논의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성애가 정상으로 간주되던 사회 속에서 가면의 고백은 큰 도전이었죠. 작품 발표 당시 반응 또한 엇갈렸는데요. 보수층은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젊은 독자들과 문단은 이를 인간의 새로운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면의 고백과 글을 읽는 초기 문학들은 대체로 자기 혐오와 비극 중심의 서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동성애를 진지하게 다루는 퀴어 리얼리즘과 판타지적 요소를 강조한 상업적 BL이라는 두 흐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자는 동성애의 현실적 차별과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같은 동성애의 사회적 소외를 중점으로 다루고 후자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 완화와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성소수자 캐릭터가 단순한 상징이 아닌 작품 속 하나의 개성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성 정체성은 이제 서사의 중심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되는가에 집중하며 인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부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본의 퀴어 문학과 BL 문화의 시작이 미시마 유키오의 남성 간의 비극적이고 서정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가면의 고백이 쓰였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은 자기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답게 살 수 없다는 주인공의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동성애 서사가 아닌 인간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서 겪는 보편적인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가면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가면의 고백을 통해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진짜 나의 모습인가? 혹시 나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사회가 정한 정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